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통계청 앱에서 제가 입수 가능한 출생 자료는 2005년 이후였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1960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를 조사를 해서 그림으로 그린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 출생아 수가 연간 108만 명으로 이게 역사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70년 되기까지는 대략 연간 한 100만 명 정도 출생을 했고요. 그 이후 74년에는 한 91만 명으로 떨어지고 82년에는 85만 명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 20년간 완만하게 출산율 하락해서 2000년에는 61만 명이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2005년에 43만 5천 명까지 수직 하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12년까지 일시적으로 한 48만 명까지 반등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간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 이렇게 출생아가 감소를 해서 2022년에는 연간 한 25만 4천 명 정도 출생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한 2월 돼야 나오죠. 이런 추세라면은 2025년에는 연간 출생아 수 10만 명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즉 20만 명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25년에는 뭐 19만 몇천 명 되겠죠. 그러다가 2030년까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11만 명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이런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방 소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그 자체가 소멸 위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생존하고 있는 1960년대 출생한 숫자 대략 866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전체 인구에서 60년대생 비율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 나이를 보면은 만 한 52세에서 63세 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60년 전에는 해마다 한 100만 명 가량의 새로운 인구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유입이 되었는데, 즉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업사이징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구 새로 유입하는 속도가 한 20만 명 정도로 줄었다. 그 다음 현재는 대략 한 100만 명 가량이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입 인구가 조만간 10만 명대로 더 줄어들 것 같다고 하니까 이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즉 다운사이징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운사이징 시대에 앞으로 수십 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기다리겠는가? 제가 또다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의 생산함수 y equal function LK라고 하죠. LK. L은 노동이고 K는 자본입니다. 이게 바로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가의 GDP라는 것은 사람과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거 y equal function LK가 나타내는 것이. 근데 여기서 장기 균형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과 같다는 거, 이거 증명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본다면은, 가령 법률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사람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라지면 소비 시장이 쪼그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줄면 소비 시장이 줄고요. 사람이 사라지면 소비 시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이 줄어들면은 그런 곳에는 돈을 투자하지를 않죠. 결국 경제도 쪼그라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표로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발표된 KDI 연구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2050년까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예측을 한 그런 것인데 결과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23년에 잠재 성장률 1.9%였는데 2050년 0.5%가 되기까지 하염없이 추락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 예측이 제발 틀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틀리기를 바라는 거죠. 저렇게 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경제는 정체돼 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근거를 보면은 그 표에 또 하나 나와 있죠. 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생산하면서 Y 콜 펑션 LK에서 노동의 기여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이 그 리포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즉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본과 기술 혁신인데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부족한 사람을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계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2021년 합계 출산율 0.81명인데 2022년에는 0.79로 추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인력을 지금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조선업 분야에서 각종 특별 우대 조치 총동원을 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젊은이들을 특별히 지금 모셔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도대체 현재 상황에서 한국인이 한 명 더 출생하면은 그 경제적 한계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 궁금하십니까? 한국인 한 명 새로 태어나면은 즉 한 명 더 출산하면은 그 경제적 한계 가치가 얼마가 될까? 이거 궁금해서 제가 산수를 해봤습니다. 한국인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평범하게 취직해서 직장 생활 이제 하는 것이고 또 아이를 키운다고 할 때 이제 보통의 평범한 그 한국인 생활이죠. 현재 한국인의 평균 연봉과 거기에 따른 소득세, 그 다음에 자동차는 하나 굴릴 테니까 그 자동차세, 또 집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주택 보유세, 이런 거 요 정도는 평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징수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있어야지 세금을 걷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세금의 현재 가치만 대략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산수가 나왔습니다. 이미 산수 결과는 뭐 저는 맞으리라고 봅니다. 예? 현재의 그 10년 만기 한국 국채 수익률 적용한 겁니다. 현재 가치 구할 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영상은 이전에 올린 게 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거 기여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소비의 주체로서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거니까 전체 소비에 기여하는 효과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한 명이 지금 출산했을 때 그 경제적 한계 효과는 5억 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5억 원 이상. 예. 그래서 지금 그 창원시가 시행한다는 그 결혼 드림론 관련되는 그 기사 한번 보시죠. 그 빨간색으로 표시해 뒀습니다. 신혼 부부에게 일단 1억 원 대출을 해주고, 현재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첫 아이 출산하면은 이자 면제하고, 세 자녀 출산하면은 원금 전액 탕감한다는 겁니다. 1억 원까지. 그래서 이게 일단 경제적으로는 매우 투자 수익률 높은 우수한 정책 아닙니까, 저거? 한 명 출산하면 한계 가치가 5억 원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수하면은 신혼부부에게 5억 원까지 대출해줘 버리고, 그래서 한 자녀 출산하면은 대략 대출이자 탕감해버리고, 두 자녀 출산하면 원금 2억 정도 탕감해줘 버리고, 세 자녀 출산하면 5억 전액 탕감해도 국가 등에게 경제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퍼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지금 무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해야죠, 이거. 가령 출생아 수 50만 명이 회복될 때까지, 또 대략 한 10년 정도로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선착순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출생아 수를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회복시켜버리면은, 그러면 일단 그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될 때, 통계적으로 포함될 때까지는 한 그 15세 넘어가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금방 가죠, 10년은. 하여튼 이런 그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이 사상 초유의 저출산은 지속돼서 출생아 수 10만 명 시대가 3년 내에 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관련되는 여러 기사들, 그러니까 이전에 모아놨던 거, 이전 영상에 있던 거 다시 한번 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가 남아돌죠. 선생도 남아돌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2개 이상을 합쳐서 초중학교 1개로 다운사이징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칠 대상이 없는 그런 학교는 다 폐교해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 빈 학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지방, 특히 지방에. 그래서 남는 교사들은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뭐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고객이 없는데 학생이 고객이잖아. 예? 그 다음에 그 신입생들 없는 대학들 서너 개 합해서 1개로 만들거나 아니면 폐교해버려야 합니다. 예? 학생이 없는데 무슨 학교가 필요합니까? 남는 교수들 다 실업자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군 부대도 신병을 확보 못하니까 부대 숫자를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기자 부대 그 사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 연금제도 이거 개혁하는 문제도 본질은 인구 감소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안고가 중요합니다. 일할 젊은이들이 만약 계속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연금 개혁 문제는 제기가 되질 않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출생자들 대략 그때는 1년에 한 80만 명, 90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이분들이 60년대 출생자 100만 명 연금 부담 지금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출생하는 인구는 한 20만 명 선인데 가령 2000년대 출생자는 60만 명이 되잖아요. 3배입니다. 3배. 이거 지금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대로 두면은 빵꾸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더 오랫동안 내고 은퇴할 즈음에는 더 적은 연금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개혁의 본질은 공무원 숫자 줄이고 의원 숫자 줄이는 이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인구는 광속으로 줄어드는데 산업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해외에서 지금 인력을 수입을 하고 있다는데 공무원 숫자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닌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숫자 너무 많은 거 아닌지 이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공무원이나 의원이라는 저런 것들을 전부 다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모섬들인데 인구가 팍팍 지금 줄어드는 그 반영해서 공무원과 의원의 숫자도 팍팍 줄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숫자로 살펴본 것이 그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미국은 62만 명인데 한국은 17만 명당 의원이 1명이라는 겁니다. 공무원 숫자는 더 가관입니다. 미국은 총 인구 3억 3천만 명에 공무원이 200만 명이라니까 인구가 165명당 공무원 1명인데 한국은 총 인구 5천만 명에 공무원 숫자 1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43명당 공무원이 1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는 저는 절대로 이거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거 빨리 그 숫자 줄이는 이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 꼬라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거. 그래서 미국 기준을 따른다면은 국회의원 숫자는 80명 선으로 팍 줄여야 되고요. 공무원 숫자는 현재의 115만 명을 30만 명 선으로 줄여야 한다. 공무원 대략 80만 명 잘라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국회의원 현재 300명인데 당장 내년 총선에서 200명으로 줄일 수 있고요. 헌법 개정한 다음에 80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규정하기를 의원 대가리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명 이상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200명까지는 선거법 개정에서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80명으로 줄이려면 헌법까지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적법 절차를 따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게 싫고 지금 당장 80명으로 하려면은 헌정 질서가 중단돼야 합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혁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200명으로 줄였다가 80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특권 완전 박탈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는 유급 보좌관 수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도 한 80만 명 줄이고 여기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에 부과되는 공무원 연금 등 각종 비용 절감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저 국민연금 이런 문제, 연금 개혁하는 문제와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 숫자 당장 내년 총선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거 이거 선거법 개정 사항일 텐데 그냥 두면은 현재 저 의원들이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두면은 안 합니다. 쟤네들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숫자 줄이기 반대하는 것들은 그 숫자 줄여야 한다 공약을 내지 않는 것들은 무조건 낙선시켜야 합니다. 그거 볼 것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시켜버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단 국힘 대표 경선에서 의원수 줄이는 문제가 공론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전에 밝혔듯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 대표로는 저는 김기현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 예? 그래서 저는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것을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나경원도 저는 매우 존경하고 응원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늘 지지를 하고 응원해 왔는데 이번에 그 대응하는 과정이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저출산 대책 그 자체는요. 이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약간만 부연하면은 그 나경원이 발표했다는 그 정책이라는 그것도 이미 한국의 창원시에서 시행 중인 것을 평가를 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죠. 예? 지금 창원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해서 확장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의 타당한 근거도 적어도 제가 위에서 말했던 것은 경제적 평가 모형이라도 최소한 제시되어야 그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나경원이 말한 그 정책 그 자체도 매우 실망스럽고요. 수준 이하라고 평가되고요. 더 큰 문제는 이걸 대통령과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버렸고요. 이걸 빌미로 지금 당내 갈등 상황이 지금 전개시킨 거 이게 그 문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정말 그 괜찮은 분이었는데 나경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야말로 스스로 저 지금 망가지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